네, 2018년 8월 2일 저녁 8시 네이버 많이 본 경제 뉴스. 자, 먼저 경제 파트, 경제 섹션을 한번 보죠. 제일 많이 본 뉴스 1위는 개문 냉방 매장 문 닫은 곳보다 0.9도 높아 인식 전환 필요라는 제목입니다. 자, 불볕더위에 개문 냉방 매장들이 눈에 띄지만 문을 열어놓은 매장은 에어컨 등을 아무리 틀어도 문을 닫은 곳보다 온도가 1도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라간 온도를 낮추려 냉방기기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만큼 높아지는 온도와 전력난 등을 고려할 때 업주들과 개문 냉방 매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 사흘간 서울 명동과 인사동 일대 매장 107곳의 실내외 온도를 조사한 결과 개문냉방 상점 입구 온도가 폐문냉방 상점보다 0.9도 높았다고 밝혔다. 실내도 0.55도 더웠다. 문을 모두 열어놓고 냉방 영업을 한 78개 영업소의 평균 매장 입구 온도는 30.4도로 폐문 후 냉방 영업을 한 14개 영업소 평균 29.5도보다 0.9도, 일부만 개방한 15개 영업소 29.9도보다 0.5도씩 높았다. 실내 온도는 개문냉방 영업소 평균이 27.3도를 기록한 가운데 폐문냉방 26.75도보다 0.55도, 일부 개문보다 0.3도가량 더운 상태였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개문냉방으로 인해 냉방 에너지가 유실되어 매장 내 온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가 개문냉방 영업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개문냉방 영업 매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어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문냉방은 폐문냉방보다 전력 소모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나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상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볕더위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달 24일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인 9,248만 킬로와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제대로 못 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외, 격차를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원인 석탄 화력 발전과 치명적인 사고 위험을 동반한 원자력 발전 같은 기저발전 용량을 늘려 전력 공급을 늘리는 건 지속 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냉방 전력이 급증하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의 전력 소비 피크 타임에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라고 맞섰다. 이들은 기후변화 시대에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에너지 수요 조절과 에너지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 일단은 핵심은 이 가게들이 문을 연 상태에서 이제 냉방을 하는 가게들이 많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들어오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을 닫고 냉방을 하는 것보다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더 에어컨을 또 세게 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전력 수요가 아슬아슬하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업주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차량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기름값도 아끼는 사용 팁. 역시 두 번째도 이 폭염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본 뉴스 순위에 올랐습니다.
SBS 기사네요. 자, 요새는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나중에 다시 타기가 정말 겁난다. 차를 탈 때도 꼭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 다니는데 기름값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기자의 답변은 우리가 차를 고를 때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공인 연비는 차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트는 것은 감안하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기름을 얼마나 먹느냐 비중으로 보면 차가 도심에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빠질 때 시속 5, 60km 정도로 연비 주행을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15% 정도가 에어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고 시속 5, 60km 정도로 연비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100의 에너지가 쓰인다면 그 중에 15 정도는 에어컨에 투입되는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흔히 자동차 회사에서 에어컨을 만들면서 기준으로 삼는 게 외부 기온이 35도일 때 차내 온도를 23도, 24도 정도 설정할 때 바로 이 정도 그 연비가 책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 온도를 1도 더 내리게 되면 1% 안팎으로 기름을 더 먹게 되고요. 특히 요즘엔 워낙 덥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목표 온도를 18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정도로 낮추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전체 주행에 쓰이는 전체 에너지에서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가 에어컨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km 갈 기름에 80km 정도 간 다음에 또 넣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같은 이 18도의 목표 온도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봤더니 일단 처음에 탑승할 때 차 문을 활짝 열고 1, 2분 정도 있다가 에어컨을 튼 다음에 출발하는 습관이 좀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차를 밖에 대놓은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가 한 6, 70도까지 그 이상도 올라가는데 이때 일단 문을 열기만 해도 안에 열기가 한번 빠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 바깥의 기온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까지 가까이 차내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고 출발하면 23도 또 18도 이렇게 낮추는 데까지 조금 에너지가 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도에서 23도로 낮추는 것보다 40도에서 23도로 낮추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든다.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SUV 차량 요새 많이 타시는데 카고 스크린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짐칸과 사람이 앉는 좌석을 나누는 막 이것을 잊지 않고 잘 막아둔다면 좀 쏠쏠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냉각을 해야 하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고 세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기름도 더 소모가 되겠죠. 그 공간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데 중요한 팁이 될 것이고요. 또 썬팅, 그러니까 썬팅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좀 까만색으로 많이 좀 썬팅을 짙게 했으니까 열도 차단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짙은 것과 열이 차단되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데요. 따로 이제 열 차단이 되는 제품, 그러니까 차단율이 높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썬팅을 할 때 그런 제품인지 아닌지를 잘 또 따져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열 차단이 안 되는 제품이라면 이렇게 보던 신문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돗자리나 매트 같은 걸 이렇게 앞에 딱 깔아두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조금 열 차단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요즘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환기는 잘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환기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타면 한 30분에 한 번 정도씩은 짧게라도 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말 빨리 올라가기 때문이다. 혼자 탄다면 아무래도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주 빨리는 안 올라가겠죠. 하지만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되면 금방금방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환기를 좀 중간중간에 하시는 것이 좀 피로감도 덜 느낄 수 있고요. 또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10,000km 달리시면은 정기 점검을 받는데 이때 에어컨 필터 확인해서 필요하면 교체하고요. 또 엔진룸 안쪽에 에어컨 컨덴서라고 또 핵심 부품도 상태를 잘 확인해서 관리를 잘 하면 똑같이 시원하게 틀면서도 기름도 덜 들고 그 다음에 뭐 세균이나 곰팡이가 없는 그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이야기네요. 자, 헐값에 깔아주고 기술 표준 강요, 민낯 드러낸 고속철 굴기. 자, 중국의 고속철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 시장 점유율 3분의 2가 중국이네요. 3분의 2가 중국이고 일본이 16% 정도, 프랑스가 12%, 독일 6%, 중국이 거의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자, 인프라 투자를 명분으로 한 1대1로 프로젝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철도 인프라 수출 사업이다. 중국은 베이징 텐진 구간 첫 고속철에 테이프를 끄는 지난 2008년 이후 10여 년 동안 고속철 굴기라는 선전과 함께 철도 인프라 수출에서 빠른 진전을 보여왔다. 자, 하지만 교통 인프라 건설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한 고속철 수출 사업이 실상은 차이나머니를 전면에 내세워 전 세계 시장에 중국식 기술을 침투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고속철 사업이 첫 발을 뗀 후 중국이 전 세계 102개국에 1,43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철과 철도 관련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올 1분기 말 전 세계 고속철 시장의 66%를 장악하는 외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선전하고 있다. 자, 후발주자인 중국이 1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고속철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할 수 있었던 것,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저가 수주의 결과죠. 유럽이나 서방 기업들의 4분의 3에 불과한 가격으로 경쟁을 했으니 당연히 많은 입찰을 에서 승리를 거뒀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뭐 기술 수출 또 투자금 지원 혜택까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었으니 당연히 여러 그 경쟁에서 이겼을 테고요. 또 해외 순방 때마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가 이 중국 고속철 도입 압박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뭐 세일즈 외교 행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2014년 남미 방문했을 때 당시에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연결하는 남미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합의를 했고요. 리커창 총리는 태국, 아프리카, 남미, 인도 등에서 사업협력 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또 사업을 따내온 정부의 이런 노력도 상당히 높이 살 만은 하네요. 그 과정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정의로웠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 결국은 뭐 자기 나라 기업, 자국 기업을 위한 일이고 자국민들을 위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중국은 중국 고속철을 전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차이나머니를 동원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의장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을 중국인으로 앉히면서
국제기술표준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설 사업을 따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국 고속철 그 시스템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표준이 되면 다음에는 꼭 저가 수주가 아니어도 중국이 고속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굴기 중 하나로 상징되는 고속철 수출 사업은 그 이면에 가려졌던 중국의 민낯이 확인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태국의 경우 이 고속철 건설 사업이 지난해 사업 시작을 앞두고 계획 자체가 무한 연기됐다고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도 2016년에 착공식을 진행한 이후에 오히려 또 난관에 맞닥뜨린 상황. 또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구간 고속철 사업도 또 미국 측이 계약 취소를 했고요. 멕시코에서 수주한 사업도 멕시코 정부가 그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을 내세워서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잇따른 무산은 그동안 중국식 자본 공세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패권주의 또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고속철은 다른 경쟁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업체에 대비해서 20% 이상의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그래서 딴 데는 100원 받고 공사를 해줄 것을 중국은 80원만 받고도 공사를 해준다는 건데, 하지만 이 가격조차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사업이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조 원이나 8천억 원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만큼 큰 부담이라는 거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실질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고속철 표준을 강요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이런 중국식 신패권주의에 대한 반발도 크다는 겁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 산업연구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고속철 수출 사업 등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사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반발을 받고 있다. 고속철과 원자로 사업 등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같은 상황을 주목하며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민낯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또 우리한테도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어떤 그 속셈을 가지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은 상대방이 또 알아차리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네이버 많이 본 뉴스 이번 네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일 빌딩 1,550억 원에 팔렸다. 제주 켄싱턴 호텔도 1,149억 원에. 지난달에 서울과 제주도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업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한 건씩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70년대 서울 랜드마크 빌딩이던 청계천로의 3일 빌딩, 사진에 나오는 이 건물이죠. 지난달 26일에 매각 절차가 마쳤다고 합니다. 거래 가격은 1,550억 2,020만 원이고요. 2001년부터 이 홍콩 기반 투자사인 스몰록 인베스트먼트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지스 자산운용 그린오크 컨소시엄이 샀다고 합니다. 그린오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건물을 개조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밸류 애드 투자를 여러 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3일 빌딩에 대해서도 아마 그러한 식의 투자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이런 비슷한 투자를 했었는데 한국에 투자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린 오크 등은 별도 매물이었던 3일 빌딩 주차장 부지도 역시 23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초에 대형 호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서귀포시 중문 단지에 있는 켄싱턴 호텔이 1149억 원에 팔렸습니다. 루프탑 수영장, 스파, 사우나 등을 갖춘 호텔인데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 제주 리조트 소유에서 SK그룹 부동산 개발업체인 SK D&D가 취득을 했네요. 이랜드 제주 리조트는 이 건물을 2010년에 38억에 사들였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2014년에 개장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팔았습니다. 18년 전에 샀던 가격에 30배 가까운 가격에 팔았으니까 상당한 수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38억에 사서 1140억에 팔았다. 단순히 그냥 금액을 계산해도 1100억 원 이상이 남는 그런 차익을 본 것입니다. 제주 공인중개사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제주 관광 요지는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일대에 흔치 않은 특급 호텔이라서 관광객 수요가 많아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자, 또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5번째. 월 12만 5천 원 저금해서 2년 후 1,600만 원. 첫 수령자 나와. 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의 첫 번째 만기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모 씨를 포함한 중소기업 16명이 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사가 오늘 낮 1시쯤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아마 지금 시간에는 받았겠죠. 이제 만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금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게 2016년 7월이었는데 이때 가입을 해서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적립했고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900만 원, 기업의 지원금 400만 원이 들어가서 1인당 만기금 찾을 때는 1,600만 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넣은 거는 300만 원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금, 기업 지원금을 합해서 1,600만 원을 타가게 된 겁니다. 엄청난 수익이네요. 5배 이상의 돈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2년 동안 1인당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요. 기업은 또 정부로부터 받은 채용 유지 지원금 5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적립해서 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노동부는 올해 안에 약 한 1,400명이 순차적으로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2년형 만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300만 원을 넣어서 1,6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6월까지 3만 4천 개 기업의 직원 10만여 명이 가입하는 등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올해 4월에 바로 그 목표 인원 5만 명을 조기 달성해서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노동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6월 1일부터 또 지원을 재개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여 명이나 가입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월 납입금을 납입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정부의 지원금, 기업의 지원금을 같이 받아서 만기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취업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8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열심히 출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입자를 보면 20대 남성이 많았고 대졸 이상이 75%, 고졸 이하가 25%,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상시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 상당히 작은 기업이 71.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만기금을 받는 김 씨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서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지원은 저도 참 받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6번째 기사 단독 컷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 고가주택 풍선 효과, 비강남권 급증.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서울 시내 주택수가 최근 5년간 양천, 영등포, 성동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양천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 주택수가 5년 사이에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강남 3구 재건축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비강남권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규제가 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결국은 강남 3구 말고 그럼 투자할 데가 어디 있지? 봤던 사람들이 비강남권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인기가 있는 수요가 몰릴 만한 양천구나 영등포구, 성동구 이런 데로 좀 몰려는 바람에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뭐 개발 호재도 있고 직주 근접 뭐 이런 장점도 있어서 강남 지역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격차, 가격 격차를 조금 쫓아가는, 메워가는 그런 갭 메우기 상승세가 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가 양천구였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해야 되는 그 주택의 증가율이 7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지금 구별로 동그라미 크기가 증가율의 크기인데요. 양천구가 가장 크죠. 747, 영등포구가 421%, 송파구가 392%, 금천구가 313%, 성동구가 252%, 강북구와 노원구도 130%가 넘었고요. 서초구와 강남구도 169%, 관악구 176%, 뭐 100%를 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 넘었다는 것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죠. 종부세 구간은 이제 공시가 9억 원 초과인데요. 9억 원 초과뿐만이 아니라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 주택 구간에서도 역시 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 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파악됐습니다. 강서구가 이 구간 주택수 증가율이 871%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강서구 마곡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직 몇 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강서구 마곡지구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또 급상승하면서 분양가는 저렴했지만 그것이 지금 한 거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상도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가 아파트의 대열에 조금씩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풍선 효과가 작용하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보면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성동구 서울숲 인근 아파트 가격 급등 등이 작용한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하는 강남 서초구의 경우는 여전히 다른 구에 비해 고가주택이 많았지만 종부세 납부 주택수 증가세는 주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종부세 납부 주택수 증가율을 보면 강남구는 140%, 서초구는 169%에 머물렀다. 이것도 뭐 절대로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이 강남구, 서초구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 위치에 비교하자면 조금 뭐 주춤하다,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서울 평균으로 봐서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절대적인 수치로 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강남권 외 주택들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고요. 강남을 겨냥한 부자 증세라던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결국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종구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목만 좀 볼까요? 중국, 미국의 25% 관세 부과 검토에 협박해도 소용없다.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결코 서로 물러서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치킨 게임의 형태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 해당 기업들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번째 기사는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못 트는데 전력 소비는 세계 8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금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잘 못 트시죠, 집에서. 그래서 다들 뭐 쉬는 날 집에 안 계시고 어디 쇼핑몰이라도 가자 해서 쇼핑몰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세계 8위 왜 그럴까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집값 눌러라 재건축 연한 다시 늘리나. 최근에 이제 또 집값이 좀 들썩이면서 서울 집값이요. 그러면서 국토부가 또 과열이 확산된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연한을 지금 30년으로 줄었죠. 원래는 40년이었는데 그걸 다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 뭐 이런 방안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40년으로 늘리는 건 크게 의미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지난 3월에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미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뭐 재건축 연한이 됐어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그것과 같죠. 그 분양가 지금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준비는 다 갖춰놨지만 굳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분양가 승인 그 과정에서 이미 고분양가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굳이 시행을 안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분양가를 상한제 그 시행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연한을 굳이 40년으로 안 늘려도 안전진단 강화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재건축을 쉽게 지금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째도 역시 부동산 쪽인데요. 동작, 은평, 서대문, 투기지역, 추가지정 유력, 재건축 규제 또 거론. 역시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어떤 것이 나올까에 대한 예상이고요. 정부가 추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또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능한 것이냐. 이미 투기과열지구로서는 서울 전역이 서울 25개구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서울 11개구만 포함되어 있는 투기지역을 더 늘리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은 최근에 좀 상승률이 높았던 동작구나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또 앞서서 말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018년 8월 2일 네이버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본 뉴스야 놀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뉴스를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